뉴욕 증시를 덮친 AI 거품론이 국내 증시로 옮겨 붙었죠. 하지만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올랐던 만큼 조정 장세가 오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KCGI 자산운용 김홍석 주식운용본부장 나오셨고요. SK증권 윤원태 투자전략부서장,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조정의 빌미가 됐던 것, 그 근원지를 따져보자면 미국이고,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AI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확산된 거죠. 이게 이제 거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어서요. 좀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 연구원님, 지금 AI 거품론이 거품이 맞다,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버블이라고 한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 이제 소위 저희가 과거 이제 IT 버블 때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당시에 비해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기 어렵다. 당시에 2000년도 기준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인텔 거의 이제 100배 수준의 PER을 보였던 측면이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AI 쪽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 지금 이제 30배 좀 넘은 수준이고요. 이제 오라클도 한 30배 후반 수준, 브로드컴도 한 30대 중반 수준. 이제 과거의 PER 대비해서 좀 낮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과거에 이제 IT 버블 때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버블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그 영업이익률이 이제 65%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AMD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한 0.8%포인트 미스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과민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런 영업이익률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추정치를 다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 측면, 영업이익률 측면, AI 버블론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그렇습니다. 같다. 뭐라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 엔비디아 실적만 분기별로 봐도 매번 다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리고 가이던스도 매번 폭발적으로 내놓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투자자들 별로 만족하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적에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거품은 어느 정도 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성장을 하거나 어떤 특정 새로운 산업이 테이크오프를 해서 충분히 성장을 하려면 거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일정 부분의 거품이 생기지 않으면은 네. 누가 어떤 모험 자본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거며, 그러면은 그 산업 자체가 아예 그 성장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전에도 죽어버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그런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버블은 지나고 나면은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했던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버블이라는 거를 어떤 특정 산업 전체로 보니까 이게 버블인 거지, 결국은 버블이 꺼지고 나서도 그 위너와 루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공한 기업과 결국 네. 실패한 기업들은 결국은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성공한 기업들은 그 당시에보다도 주가는 나중에 훨씬 더 크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그런 버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산업은 계속 자양분을 얻고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버블이 꺼지면서 결국은 위너와 루저,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기업들로 결국은 그 옥석 가리기가 결국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버블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기업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이냐 거기에 더 우리는 포커스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거품, 필요한 거품이다. 생각해 보면 맥주나 콜라에 거품이 없으면 또 맛이 없죠. 맛이 없잖아요. 그 말씀도 일견 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거품은 산업이 꺼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AI 산업 잘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약간의 핀트가 다른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품이 있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도 이제 시작한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 그 발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품론을 꺼내기는 아직 어렵지만 고평가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고평가 영역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과거에 그 언제 버블이 심했던 그 랠리 때랑 비교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지금 온 상황이었고요. 닷컴 버블 때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닷컴 버블이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실러 지수라던가 아니면은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과거치 대비 상단 또는 그 부분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존재하는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좀 섹터별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반도체에 관련된 특히나 국내 빅2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호황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엔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보면 오픈 AI랑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오픈 AI 이게 앞으로 5년간 투자 계획이 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 지금 연간 그 매출 예상이 한 120억 달러밖에 안 되고요. 5년 뒤 많이 성장한다고 하면 1,000억 달러가 이제 매출액이 될 거고 당분간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1조 달러라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여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펀드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투자자들은 다 빠질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커진 건데,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유명 지금 헤지펀드 매니저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에 대해 숏포지션 잡았다는 걸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이 논란이 지금 월가에 이제 확산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싸니까 빠진 것에 배팅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촉발점이 됐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 과거의 IT 버블에 대한 사례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도 제가 이제 IT 버블 때 그때 최대의 어떤 시가총액을 보였던 뭐 MS 뭐 이제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라든 뭐 시스코, 인텔 이런 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IT 버블이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안정화됐냐면 2000년도에 100배 넘었던 PER이 2001년도에 한 50배 정도로 됐고요. 2002년도부터는 이제 급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PER이 30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T 기업들의 30주 밸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과거의 사례를 알고 있던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 이상으로 베팅을 할까? 아니면은 이 종목군들을 놔두고 다른 종목군들로 이제 매기를 확산시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 IT 버블은 이미 이 투자자들이 이미 학습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베팅을 뭐 엔비디아를 40배, 50배, 60배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IT 버블이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선제 조건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버블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마이클 버리 그 공매도 환경.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 마이클 베리가 예전에 그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예견을 그래서 했잖아요. 유명해졌죠. 뭐. 맞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이클 베리도 거의 너무 일찍 그거를 시작을 해서 베팅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임 몰기지가 나중에 부도 사태로 연결된 거는 마이클 베리가 거기가 그 예측하고 나서 훨씬 뒤 거의 1년 이상 뒤에 그게 본격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클 베리가 처음에 그것을 하락 숏 베팅을 했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나게 하락 손실을 입어가고 회사가 거의 부도가 날 뻔했었습니다. 투자들도 다 빠져나가고 맨날 네. 원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버블이 아무리 조금 뭐 버블이라고
뭐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버블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버블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그런 어떤 기회를 또 잃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이클 베리가 지금 베팅을 했다 해서 당장 내일부터 엔비디아라든지 뭐 팔란티아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거품론이 지난주 조정에 소위 말해서 기름을 부었다면 그 불씨가 된 건 사실 그 기저에 셧다운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셧다운 장기화 처음에 사실 해소되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큰 변수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40일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시장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AI 거품론의 시발점은 사실은 저는 셧다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메말랐습니다. 네. 정부의 돈이 지금 다 쏠려 있고요. 지금 미국 재정부의 TGA라고 하는 자금이 1조 달러가 지금 묵혀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거 못 풀어요? 지금 그 셧다운 동안은 못 푸는 거죠. 연방정부 일 안 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공무원들 월급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재정이 상황입니다. 잠겨 있군요. 네, 그게 잠겨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지금 자금이 다 메말라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최근 들어서 이제 스탠딩 레포라고 하는 연준의 자금을 빌려 쓰는 규모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시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도 반대로 반사 피해를 받았던 게 외국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한국을 이제 인출 창고로 여긴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주식도 망가졌지만 금리도 엄청 올랐거든요. 네. 두 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에 영향을 받았고요. 환율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부분은 저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말랐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거는 셧다운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셧다운이 해소가 돼야 순차적으로 다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가 되겠죠. 셧다운이 풀리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1조 달러의 유동성 자금이 다시 풀릴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풀릴 겁니다. 네. 그럼 이건 마치 QE 같은 효과가 간접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그 트럼프 일기 때도 셧다운 이후에 증시는 한 5% 정도 오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1조 달러가 다시 시장에 풀리게 된다라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AI 버블론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저는 자금이 메말랐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네들 자국 사정 때문에 그렇죠. 떠난 달러가 필요해서 가지고 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유동성이 개선이 된다라면 이미 지난 주말부터 그 스탠딩 레포를 통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풀리고 나면 떠난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QE라고 말씀 주신 분이 양적 완화,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이제 연준의 조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이경수 연구원님,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약식 예산, 미니 예산안을 제안을 했고요. 주말이 아니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러면서 요 소식이 나오니까 바로 거의 보합 수준까지 미장이 말아 올렸거든요.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셧다운 해소 소식을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단은 뭐 통화의 승수가 지금 작용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동성에 상당히 민감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셧다운 이후에 약간 저평가 팩터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 IT 안에서도 100배 이상인 종목군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뭐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이제 셧다운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올라갔다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 미만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맥락은 같겠지만은 이제 원화 강세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뭐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갑자기 지금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약간 좀 완화되는 측면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죠. 예, 소비자 네, 물가지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 같아서 이 지표가 기본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지역구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다 이겼죠. 그러면서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서베이를 하는 결과 생활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12월 달 금리 인하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셧다운 우려 해소가 되고 이제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봐야 유동성이 좀 잘 풀릴 수 있는지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장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좀 부딪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판단 지표로 삼아야 될 이 국가 통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깜깜이 상태인데 지난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미국 고용 컨설팅 기업에서 내놓은 고용 보고서인데 15만 3천여 명을 감원했다. 10월 들어서 말이죠. 이게 이제 2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 그럼 미국 고용은 지금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이경수 연구원이 물가 상황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예측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미국의 고용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지금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고용 시장이 좀 안 좋게 분위기가 흘러간 건 이미 저는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기업의 특히 이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게 감소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이민자들을 계속 그동안 뭐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네. 실업률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효과로 인해서인지 약간은 좀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솟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 있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보면은 이미 굉장히 부진한 상황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신용에 대한 연체율, 특히 아주 고소득자가 아닌 중위소득자 이하의 약간 좀 그런 분들은 확실히 연체율 같은 것들이 뭐 크레딧 카드다 아니면 자동차 할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꽤 연체하기 시작한 게 이미 1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호등으로 보면 이미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워닝들은 계속 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는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 관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또 여전히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미 페드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2% 타겟은 이미 그 달성하기 어려운 걸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고용도 무너지고 소비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페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내년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더 내리거나 심지어는 이제 자금 시장의 어떤 특히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좀 유동성 경색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일정 부분은 미국의 그 재무장관인 베센트의 약간 노림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금융 시장에서 채권을 이제 미국은 계속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신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원래 장기물 위주로 10년 이상의 장기물 위주로 이제 80% 이상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단기물로 주로 발행을 해오는 게 관례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단기물 비중을 50% 이상으로 발행을 하면서 짧은 만기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융기관에 있던 어떤 단기 자금의 여유분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어서 거의 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은행에 뭐 페드에 맡겨놨던 이런 그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어진 상태에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계속해서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 유동성은 더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무부 입장에서도 너네가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한데도 안 내리고 금리를 안 배기겠어? 내리고 배기겠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압력을 상당히 가하는 것 같고, 최근에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완화되는 것도 결국은 스탠딩 패실리티를 통해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만든 건데 페드가 실질적으로 자기 단기 금리를 자금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금융 시장이 결국은 페드가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을 공급을 하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용에 대한 의견 한 번 더 드릴까요? 고용 지표도 지금 이제 공식 통계가 안 나오니까 답답한데 민간 지표들은 서로 엇갈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ADP 얼마 전 나왔던
발표는 또 민간공이 늘었어요. 좋았습니다. 네, 5만 정도로 늘었고요. 그 전월에 마이너스 3만이었는데 5만으로 늘었고요. 저는 이번에 이 양극화된 고용시장의 지표를 보면 조금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앞서서 이 챌린저 보고서에서는 그 인원을 줄였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AI와 관련된 AI의 도입 이후로 고용이 많이 해고됐다. 이게 실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네. 반대로 ADP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고용이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여전히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으로 보면 산업의 양극화가 고용 시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고용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연준에서 그 이상한 그 균형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상한 균형 상태가 일자리에 대해서 소비와 공급이 다 같이 감소를 하면서 마치 이게 안정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일자리에 대한 공급은 사실 이민자들을 추방하면서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앞으로 지속된다라면 일자리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일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앞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지표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악화된다라면 연준도 같이 또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뜨겁던 미장이 사실 이제 딱 온도가 바뀐 게 이제 FOMC 이후였죠.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이제 12월 금리 인하는 잘 모르겠어. 뭔가 좀 매파적으로 온도가 바뀌니까 시장도 거기에 딱 반응을 했고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더 이상 바뀐 건 없단 말이죠. 불확실해요. 그런 가운데 물가 고용 지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서로 충돌하고 있고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1월은 FOMC 회의가 없으니까 12월에 그럼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 계속 시장을 누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지난주 ADP 고용 자체가 뭐 계속해서 좀 낮은 수준. 물론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는 좋긴 하지만 4만 명 정도면 과거 평균 대비해서 워낙 좀 낮은 수치라서 추세적으로 고용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 3만 2천에서 뭐 지금 뭐 4만 2천 나왔다.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잘 나오면 뭐 100만 명씩 나왔던 게 이제 확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의 어떤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인하의 흐름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이 안 좋고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이제 단기 신용 위기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두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생활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공화당이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그 정책을 사용하기 위한 명분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일단은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쭉 갈 것이다. 유동성 상태 팍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부분 그리고 관세에 대한 그런 이제 되돌림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가 일단은 가장 핵심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국 걱정은 사실 이제 우리 증시와 다 연관돼 있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획기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 사실 증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좀 밑거름이 되고 있죠. 국내 증시가 그동안 높은 상승률을 이제 이뤄오면서 4,200까지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딱 분수령을 맞이한 것 같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보고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모 증권 그냥 얘기할게요. KB증권에서 코스피 7,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이건 이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지만 새롭게 제시된 숫자여서 그 숫자 자체에 상당히 좀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적에는 당연히 5천은 당연히 저는 넘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끝이 그러면 6천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지금 KB증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7,500까지 갈 것이냐. 네. 그거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 과거의 그 경험으로 보면은 네. 반도체의 이제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좋을 때 코스피 지수도 최고치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적정 가격이 그럼 어느 수준이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따졌을 때 그러면은 뭐 5,500, 6,000이 적정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 5,500, 6,000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럼 딱 멈추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오버슈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갈 적에도 오버슈팅을 만들고 사실은 폭락할 적에도 그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사실 적정 수준 밑으로까지 이제 또 언더슈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과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과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7,500이 저는 또 불가능한 수치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7,500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서 지금 보고서에서 제시한 아주 먼 미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해석이 분분한 거죠. 네. 부사님 의견. 우선은 그 자료를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네. 관심 가서 읽어봤는데 내년의 목표는 5,000으로 타겟을 잡았어요. 네. 보고서에서는. 그리고 내후년 정도를 7,500으로 잡는 것 같은데 네. 시장은 이제 7,500 포커스를 맞춰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의 논리는 3조 호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3조 호황, 금리, 환율, 그다음에 유가가 낮아진다. 과거에도 이 3조 호황일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 논리였었는데 3조 호황 시기가 과연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선은 조금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금리는 우선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에도 낮출 것 같아요. 한 네. 4번 정도, 5번 정도 낮출 것 같은데 그렇게 낮췄을 때의 기준금리가 얼마냐? 그러면 3.0입니다.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3.0이라는 금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중립금리. 그거보다 낮아져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그 부분은 저금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의 인하 사이클은 맞지만 낮은 금리는 아니다. 네. 그러면은 환율이 낮아질 수 있느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이 환율을 낮추고 싶다고 해서 주요 국가들이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주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져야 낮아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각국 정부들의 재정 위기론이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국면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가 심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유가도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 이 3조 호황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저는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국내 증시는 이제 5천을 목표라고 바라보고 있는 환경에서 탄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오늘도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걸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호황 국면도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논리인 3조 호황에 대해서는 조금의 퀘스천 마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조 호황이 기본적으로 그때만큼 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면 7,500이라는 숫자는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크로 지표 분석 좋아하시는 이경수 연구원님. 이게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이게 이제 7,500까지도 강세장 시나리오를 제시한 거잖아요. 3조. 3조. 예. 일단 7,500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7,500포인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PR이 한국 코스피 PR이 지금 11.1배 정도 됩니다. 12배 조금 넘었었지 않나요? 근데 이익이 내년 이익이 이게 급등을 했어요. 35% 정도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11배로 다시 11배. 떨어졌어요. 또 이익 상승률이 예. 전망치가 있고. 그러면 업그레이드 7,500이 되려면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20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3조 흐름으로 간다면 한국만 오를 건 아니잖아요. 이건 매크로의 변화일 네. 거죠. 그리고 한국도 뭐 반도체를 잘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은 30배가 되고 40배가 되고 50배가 되고 이런 컨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500은 조금 이제 내후년만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11배라는 것은 내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70조 원 이상을 다 반영한 수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 5천 정도까지는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 15배 정도 되고요. 대만이 한 18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뭐 일본보다 한 13배, 14배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올라가면은 뭐 이제 5천 이제 어느 정도 안착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7,500은 일단은 내년에 다시 한번 전망을 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 한 번 더 받으시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네.
7,5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워낙 공격적으로 제시된 네. 숫자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해석들을 주셨지만 조금 이제 7,500이라는 그 숫자 자체 달성은 네. 좀 높은 목표치 아니겠냐라는 의견을 결국은 주셨습니다. 그 기대감이 결국은 그 증시를 드라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뭐 5천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후년을 또 보게 될 거고 그러면 네. 내후년에 그러면은 우리 주요 메이저 사업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반도체 위주로 쭉 올라가지만은 그럼 내후년에 반도체 사이클상 더 이익이 더 늘어날 거냐.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뭐 보고서를 낸 자료를 보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후년에는 그 TSMC의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걸로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시가총액도 그럼 TSMC랑 비슷하게 가는 거냐? 뭐 이런 지금 농담도 우리끼리는 뭐 하고 그랬었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후년에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좋아지는 국면에서 그러면 다른 산업들도 지금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유 석유화학도 그렇고 뭐 조선은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아직 자동차는 지금 관세 문제가 안 좋은데 말끔하게 해결 안 맞아요. 됐죠? 근데 이제 다시 또 그 상황의 2년 후에는 또 자동차 산업도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사이클들이 또 맞물려 들어가면 그 내년에 비해서 내후년에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또 뭐 20-30%가 늘어난다는 거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밸류에이션이 크게 멀티플이 예를 들어서 15배가 더 스트레치 하지 않아도 20배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거기서 그럼 또 이론적으로 7,500도 가능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항상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네.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그 시나리오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내년 연말에 가갖고 내후년에 봤을 때 반도체 경기가 더 이상 못 가고 이제 약간 슬라이스하게 예를 들어서 맞아요. 뭐 약간 성장세가 좀 꺾인다. 성장세가 꺾인다든지 뭐 가격도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AI에 대한 그때 가서 이제 AI 쪽에 뭐 데이터 센터의 투자도 확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오히려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내부의 이제 이슈를 하나 짚어보자면 우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소를 받았던 걸 지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이루어졌죠. 최근에 또 하나 나온 거는 배당과 관련돼서 배당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주자. 분리과세에서 끝날 게 아니라 최고 세율도 좀 낮춰주자. 35%를 낮추자고 했더니 더 낮추자 해서 지금 25%까지 안이 나왔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증시 어떤 재료로 작용하게 될까요? 우선은 지난 7월과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사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기대를 했었는데 35%로 발표하고 나서 실망 매물이 많았었거든요. 네. 뭐야 뚜껑 열고 보니까 별거 없잖아라는 시장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당 쪽에서 다시 이제 35를 25로 낮추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여기에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오너들이 이 부분을 과연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우선은 뭐 언론상으로 보면은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게 악재로 작용하게 돼서 또는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방향과는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앞으로의 대기업의 이제 결정에 따라 달려 있긴 하겠지만 정책 방향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에 투자하면서 배당 노리고 투자한다 많지 않았죠, 사실. 성장세를 보고 보통은 주가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배당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들이 제시된다면 이젠 정말 배당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조치들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부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입니다. 일단 배당 성장 모형을 보면 이제 분자에 D라고 있죠. 배당이 있고 분모에 이제 R-G라고 해서 성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이 높거나 배당이 높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네.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이익 그로스도 높아지고
뭐 배당도 높아지면 이제 뭐 상당히 뭐 증시의 두 가지 엔진이 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세수 관련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만약에 35%가 25%로 이제 낮춰졌을 때 네. 세수가 덜 거친다라는 것이 일단 민주당하고 정부에 상당히 큰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올해 배당금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50조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0조의 배당금이 거칠 것이고 내년에 50조의 죄송합니다. 40조 50조입니다. 40조 50조인데 50조의 25%랑 40조의 35%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익 증가율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50조가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최대 세율이 배당 최대 세율이 25% 낮아지게 된다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보면은 물론 이제 좀 이제 옵션이 하나 추가되는 측면 왜냐하면 양도세하고 25%하고 이제 배당 소득세하고 25%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할 것이다라는 컨셉인데 어떻게 보면 경영을 계속해서 좀 영위하는 입장에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려면 배당을 오히려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익 그로스 높아지는 측면 여기다가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측면을 보면 내년에 배당금이 50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율이 25%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배당금은 더 높아지고 세수도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지금 배당 성향 기준으로 보면 2%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순이익의 얼마를 만약에 본다면 전체 상장사 기준으로 평균이 2% 남짓. 배당 성향이 25% 정도 됩니다. 한국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네. 배당 수익률을 배당 말씀하시죠. 수익률. 배당 수익률 2%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배당 수익률 2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대만이라든지 네. 이런 데와 비교해서 현격히 낮다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만 올려도 우리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금 4천, 5천 가는데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낮춰도 일본이 2.4% 되고 대만도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배당 성향 한국이 더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 성향을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40%까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은 배당 수익률 4% 거의 이제 유럽 수준까지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한국의 기업들이 캐시플로우가 좋아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배당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35에서 25%를 낮추면 충분한 당근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뉴스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시각이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35%에서 최고 세율을 25%까지 내려주면 굉장히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되니까 얻는 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네. 정부가 되게 희생을 하면서 이제 배당이 되게 늘어나니까 좋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배당을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최대 주주가 상당히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뭐 그렇겠죠. 몫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의결권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 대주주가 없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개인 대주주들이 확실하게 있는 일반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5%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민세까지 한 21.5% 정도, 27.5% 정도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다가 그냥 내 돈을 배당을 굳이 늘리지 않고 묻어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사실 뭐 배당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을 받아도 세금만 내고 또다시 어딘가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자신의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저는 배당을 그 정도 측면에서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할 인센티브가 충분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정도까지 하기는 좀 약하다 저는 생각이 좀 그럼 어떻게 듭니다. 해야 배당을 많이 할까요? 더 낮춰야 돼요? 저는 10%대까지는 내리면 확실하게 그거는 대주주 측면에서도 이 정도면은 배당을 좀 늘려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당 소득 10%대까지 최고세율 25%가 아니라 예. 10%대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네. 뭐 유럽 쪽에 그렇게 그 대주주가 해당이 되겠죠? 네.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그렇게까지 낮춰주는. 뭐 근데 조금 해외하고는 조금 사례가 다른 게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보다는 그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데 오히려 더 그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배당 소득세라는 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통은 이제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EPS라 그러죠. 그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주가 상승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내는 거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로서 오히려 주주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더 비용을 훨씬 많이 쓰는 것이 정착이 된 상태라서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민성장 펀드를 대규모로 조성한다는 게 지금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150조 원 규모의 막대한 펀드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150조 원의 펀드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게요.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은 얼마 그렇죠. 없습니다. 비상장 네, 주에도 맞습니다. 많이 가겠죠. 중소벤처 쪽으로 40%를 배분하겠다라고 했고요. 가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많이 가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네. 첨단 산업 쪽에 이제 60%를 배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배분도 직접 투자도 있겠지만 나머지 뭐 대출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건 150조 원이 산업계에 들어온다. 이 자금이 우선 자금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증시로 올라오기 위해서 증시까지 이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별로 자금이 돌고 돌아서 증시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직접적인 영향력은 그래서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150조 원의 자금을 산업별로 어디에 쓰느냐 AI, 반도체, 뭐 모빌리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성장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섹터에 자금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산업계에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환율 부분이에요.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1,450원을 결국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계속 이대로 둬도 되는 건가? 걱정인 건 지금 상단을 1,5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아무리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1,500원까지 만약에 간다면 상당히 실물 경제에도 부담이 클 것 같단 말이에요.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예, 일단 과거와 달랐던 게 일단 이제 한미 이제 관세 그 협약, 무역 협상 때문에 이제 매년 이제 200억 달러가 이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단 과거보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환율 압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좀 이제 얘기한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일부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덩치가 워낙 크니까 1,200조 원 넘는 맞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니까. 23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그때 환율이 1,200원대였는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환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외 주식이 한 330조 원의 평가액을 보였고 네. 지금 한 420조, 430조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뭐 주가가 올라서 평가액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순매수를 했던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해외 자산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죠. 해외 대체 투자, 해외 채권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해외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환 거래에 거의 이제 10%도 어떻게 보면 이 10% 이상도 이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자산을 이제 투자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수 경기 측면에서도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내수 경기가 조금 좋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네. 한미 간의 어떤 금리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너무 높아져서 다시 급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조금 우상향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는 그런 액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라고 하면
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조금 좀 긴 안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주식에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네. 지금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거는 내년에 그 수출 그 비율 수출 그 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늘었어요. 이익 비중도 늘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다시 펀더멘털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업 이익이 개선이 되면 다시 외국인들이 이 펀더멘털 보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3분기 실적이 끝나서 한국의 그 컨센서스가 막 변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다시 1분기 실적, 죄송합니다. 1월 달에 4분기 실적 이것이 이제 나와서 그때 저는 되게 한국 기업 이익이 4분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임팩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겠지만 외국인들이 그때 펀더멘탈 기반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컨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주식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환율 수준을 1,400원대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해 가고 있는 건가요? 사실 1,400원 초반대까지만 해도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1,440원, 50원 이렇게 가니까 지금 파는 거지. 그럼 완전 이제 1,400원대라는 거는 그냥 시장이 받아들여야 될 뉴노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환율이 계속 1,400원 뚫고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갑자기 이제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이제 매도가 일어났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미국 자체적으로 장기 자금 쪽에서 이제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자기 자금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선가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단기 자금으로 운용을 하는 헤지 펀드들은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이 번 거를 먼저 팔게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에서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그걸로 단기 자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해소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율을 봤을 적에는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항상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가장 환율의 어떤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결국 실질 금리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는 와중에서도 네. 한국은 실질 금리가 거의 0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실질 금리가 높은 이제 달러 쪽으로 계속 강세가 가는 거를 막고 우리는 그만큼 더 돈이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 이제 원화는 계속해서 이제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5월부터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이제 한 8.5% 정도 가치가 손실을 입었고 달러에 대비 엔화는 한국 같은 게 한 7.5% 정도 가치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엔화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환율이 1,450원, 뭐 1,460원 해서 1,500원도 이제 저는 이 상태에서 금리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책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내수 서비스 섹터는 계속해서 그 와중에 희생을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라고 하죠. 파도만 보면 파도에 휩쓸릴 수 있지만 바람을 보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갖고 자신의 투자 목표를 되새기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일그러는 노력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